네. SKT 바꿔 때문에 예. 잠깐 가봐가지고 또뭐 서면 쓸 게 있고 이래가지고 아, 좀 중간에 좀 떠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좀 예. 일찍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일찍 하자고 예, 잘 지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저기 어때요?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KC팩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시고 뭐 신문 아니 저 뉴스 통해서는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활동. 네.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예, 예, 저기 그 예. 후보자 명단을 뭐 35명으로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거부터 좀 설명해 예, 근데 주세요. 그거는 예.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습니다. 예. 그게 35명 만들면은 이게 조작 개표할 때 전자 개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전자개표기 사용을 많이 무용화시킬 수 있어서 네. 그 35명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게 실패로 끝나가지고 아 오히려 이전 20대 대선보다 후보자가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네. 아쉬웠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일곱 명이 지금 구조 후보 사퇴했으니까 여섯 네네네. 명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은 이제 김문수 후보 위해서 이제 다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네네 뭐 처음부터 그 원했던 뭐 원했던 원하지 않든 다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결집하고 있고 지금 미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문수 예,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유, 김 후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이제 지사님 때부터 2017년부터 한 네. 번씩 찾아뵙고 네. 자주 만났었습니다. 한 2021년 정도까지 좀 네. 자주 뵙고 인사도 많이 나눴고 네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뭐 저랑 같이 방송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네네. 예, 부정선거 관련 방송도 같이 했었고, 뭐 그 성품 자체가 되게 훌륭한 분이고, 제가 그렇죠. 그분한테 첫 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 네. 제가 국회 부의장실에 비서관으로 있었나 그랬을 텐데, 그때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뵀더니 어, 우파는 공부를 안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우파는 공부를 안 하잖아. 좌파들은 좌파는 공부를 하는데 자유를 공부한 적이 있냐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는 좀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에 같이 좀 자주 뵀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인께서 좌파 쪽에 계셔봐가지고 더 아시는 것 같아요. 좌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다. 네 그런 거죠. 그 좌파 쪽에 있었던 인사들 그 이전에 이현주 위원 같은 경우에도 네. 또 좌파들은 어떠고 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네. 물론 저는 좌파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좌파들이 생태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알지만 그 좌파에 있었던 자들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좌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점도 잘 알고 있고 단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우파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왜냐하면 캐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비롯해서 뭐 테크도 그렇고 예, 빅테크도 그렇고 저기 빅파마도 그렇고 다 모든 기득권을 좌파 진영이 잡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번에 이제 예,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잡고 뭐 사법부 대법원도 사실 6대 3은 아니라고 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지금 판사 거기 대법관 두 네, 명이 좀 이상해가지고 존 로버츠나 에이미 코니벨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부정선거고요. 이번 6월 네네, 3일 대선 앞두고 그리고 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색합니다. 표현할 때. 근데 예, 윤통께서 예, 최근에 저기 부정선거 영화를 전환길 강사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고 그랬는데 또 김문수 예, 후보께서도 사전 투표 없애야 된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부정선거를 다 예, 예, 걱정해서 일부 분들은 막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지인들 보니까.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부정선거 일단은 중요한 게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중요하고요. 반드시 네,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반드시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당일 투표에 몰빵을 해서,
그 사전투표 조작 비율을 아예 100%를 그 투표율 자체를 100%를 높이는 방안. 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당일 생각을 투표가 높아야 하고요. 된다. 당일 투표. 네, 당일 투표에서 그냥 한 지금 40% 정도로 조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지금 네. 사전 투표를. 그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우파 국민들은 투표를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걔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율을 달성을 하게 되면 다시 우파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100%가 넘는 구간들이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선거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네. 부정선거를 사실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외 국민투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 26만 정도 그 투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허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대략 그 8, 90%가 조작될 확률이 있어요. 제외국민 투표는. 8, 근데 90%가. 예. 네, 뭐 이미 거기서부터 조작이 되고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지난 4.10 총선에서도 보니까 제외국민 투표, 국외부재 투표에서 보면 그 서초갑에서만 네. 그 국민의힘이 이기고 네. 나머지 전국에 다 졌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조작 비율이 높은 곳이 국외부재자 투표, 제외국민 투표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 우편 투표, 관내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순으로 이 조작 비율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제외국민 투표에서 지금 이게 사실인지는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번 투표한 사람이 또 투표하러 온다고 하거든요. 네. 중복 투표가 계속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좀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나 막는 게 사실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국민 투표 그렇고 사전 투표에서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에서도 우체국에 들어가서 다음 우체국에까지의 기간이 사각지대예요. 네. 감시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막기가 어렵고 그래서 창관인을 다 막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 막기. 우편 집중국 그다음에 그 우편 물류센터 이런데 그 넣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창관인을 넣어가지고 감시를 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해요 지금 선관위가. 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역시도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보관이 되는데 이 선관위에 들어갔을 때 그 CCTV를 조작을 하고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투입을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봉인지를 떴다 뺐다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또 고민이고 외국인이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하는 방법. 여기서 이건 여기 역시도 미국에서 그런 부정선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약간. 네, 미국 미시간주에서 중국 유학생이 중국 투표하다 유학생이 걸렸잖아요. 그거 유효표로 인정된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걸렸는데도 유효표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예. 걸렸는데 유효표 되고, 그게 몇 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 류의 투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투비2 리그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우파 정당의 후보자, 아니면 우파 무소속 후보의 후보자, 이게 또 단일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반 이재명 쪽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몰아줘가지고, 격차를 최대한 걸려가지고, 네. 그 조작값 자체가 일거리지게. 3구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1% 지는 걸로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게 깨졌잖아요. 0.73%. 그래서 0.73%로 겨우 이겼는데, 이번에도 그런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좌파들은 그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1% 승리를 기획을 했다가 진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격차 자체를 그들이 투비2 리그를 하려고. 그러니까 투빅2 리그까지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병님께서. 네? 그 유시민이가 지금 55%대 35%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사실상 20%.
예, 20% 지금 차로 지금 설정을 해놨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깨려면은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얘기 부정선거 얘기할 때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네,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제재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그 피해 케이스인 거 아시잖아요. 박 변호사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없을 예, 거라고 봐요. 네, 2021년에. 근데 한국에서는 예, 제가 네, 보니까 그 예, 윤통 탄핵 심판 선고일 네, 한 1, 2주 전부터 좀 탄압 들어가는 것 같던데 네. 안 그렇다고 보세요? 특히 부정선거 이슈에 관련해서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도. 뭐 저는 계속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의견 보내기, 그 우리 원 기자님도 의견 보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자체 감사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은 실시간 시청자 수들이 확 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번 보냈을 때. 예, 예. 예, 예. 아니, 한 번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거 알고리즘 조작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 그 시점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 갑자기 시청자 수가 한 1,000명 이상으로 네, 늘어나는데 네. 다시 조정을 하고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분명하고 그 구독자 수 증가나 이런 것들도 계속 장난을 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고소를 해놨으니까 그 본사에 의견 보내기나 자체 감사 청구 이런 걸 좀 하면 아마 걔들도 좀 건들지 말자 이러면서 또 하다가 또 건들고 그리고 지금 대선이 임박했으니까 특히나 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보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이게 조회가 많이 낮아졌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몇 개 이게 보니까 예, 그게 확연하게 네네. 드러나고 뭐 저기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떠요. 제가 검색하지 않는 한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벌써 예, 타겟이 돼가지고 뭐 그분도 예, 수익금지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저기 그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정말 네. 치졸하고 그들이 뭐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이제 뭐 너무 당연시 돼가지고 이 빨리 응징을 해야 되는데 대선 승리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또 그러니까 암흑기가 되겠죠. 예. 그 황교안 후보께서는 사실 그 네, 황교안 후보가 가장 앞장서서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예, 물론 이제 예, 그 예, 예. 어 최근에 좀 이렇게 친분이 있으시니까 뭐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네. 뭐 전폭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없나요? 제가 뭐 아직 언론 통해서 본 거는 안 나와 가지고 좀 힘을 좀 지금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뭐 전폭적인 일단 예. 후보시니까 일단 본인이 당선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그 이제 정세 시류나 이런 거 보면 아예 한기환 후보는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여론조사에도 왕따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치 그 근데 구독자 수,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조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아예 여론조사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안 되게 느껴지는 게 제 주변에서도 황교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반영이 안 이후, 되는 것 같아. 예. 반영을 안 시키는 거죠.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2030들의 지지율은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이번에 자유대학이나 뭐 이쁘나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캠프별로 좀 분류를 했어요. 뭐 김문수 캠 갈 사람, 황교안 캠 갈 네. 사람 네. 이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 생각보다 김문수 캠이 없어요. 아. 오히려 대다수가 황교안 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특히 개봉된 친구들이 자각한 예, 예, 게 뭐냐 결국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척결이잖아요. 이 두 가지 테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황이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사실 김재원이나 진동욱이나 이런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에 네.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그 부정선거 발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김문수 캠에 좀 아쉬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과감하게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고 부정선거 카르텔 깨야 된다 이러면서 전 법률 지원단 다 나서고 이제 우리 국힘 당원들 전부 다 부정선거 방지대 형성해서 이거 선거 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겨우 이겨요.
트럼프가 근데 그렇게 지금 얘기했죠. 그 부정론자 카르텔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 결국에는 김 후보가 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뭐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행동을 좀 적극적으로는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에 대한 2030의 열망은 높은데 또 네. 한편으로 선거는 이겨야 되는 네, 게임이니까 이겨야죠. 이겨야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도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도 마음은 황교안 후보 쪽에 조금 더 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저는 인물로만 보면은 사실은 김 후보보다는 황 후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거는 뭐 제가 두 분을 지켜본 입장에서 개인적인 측면만 보면은 황 후보가 상당히 낫습니다. 그리고 한 지난 4, 5년, 4년 정도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싸우면서 그동안은 제도권에서만 계셨다가 좀 감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많이 네. 달라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나이도 이제 김 후보보다 나이가 젊으시죠. 6세 더 어리고요. 네. 예, 더 어리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분은 솔직히 황교안 후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김문수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나름의 되게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같이 결합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각을 좀 사실 공동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후보는 김 후보로서의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추진력도 있고 또 사람이 아주 품성이 좋아요. 그리고 과거에 좌파에서 왔는데 완전 전향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미담이야 엄청나죠. 단점도 예.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그게 본인은 좌파에서 완전 우파로 전향을 했는데 네. 그 김 후보를 따르던 사람들은 좌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네, 지금은 그래서- 김 후보 따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따르는데 향후에 내각에서 예. 김문수 후보의 내각이 되거나 참모가 돼버리면 윤 대통령의 단점이 있잖아요. 좌파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다 보니까 트럼프 일기처럼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 있었던 분이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굉장히 한국의 그런 그 역학 관계가 복잡해졌어요. 정치가 한국 정치가. 네네네.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론들은 이런 점들을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김문수 그 네네네. 라인에 이런 그 아무래도 그 좌성향이 있는 분들도 계신다 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히려 예. 이제 그래서인지 김문수 후보를 일반 레거시 언론에서는 극우라고 많이 비난하잖아요. 극우가 아니죠. 네, 근데 언론에서는 이념적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거 아시죠? 언론에서는 극우라고 포장해요. 언론들이 극자니까요. 네네. 그렇지 극자니까. 극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 누구든지 다른 말 하면 극우지. 다 극우가 되는 거고, 예. 다른 말을 해도 극우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황교안 후보가 여러 면면에서 조금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낫다는 거는 그런 그 부정선거 이슈를 중요한 걸 잡았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용감한 정치인이라고 봐요. 황교안 후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보기 드문 용감한 양심. 정치인이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양심이 네. 있어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사실 그분은 네. 이렇게 야인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부정선거를 이렇게 그럼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그 용기가 이제 예, 정말 예.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고 일찌감치 네네. 이렇게 앞장서서 예, 예. 말씀했고 사실 변호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면들 그런 정책적인 면 빼고도 이렇게 그냥 사람 됨됨이 면에서도 좀 더 낫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저는 뭐 인품으로서는 상당히 훌륭하시고 예. 여러 면에서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네. 배울 게 많은 사람이고 그래도 국정 운영을 했잖아요. 대통령 예. 권한대행과 하셨죠. 총리를 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좀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뽑으라고 하면 저는 황교안 후보를 뽑고 싶은데 이제 이재명의 그 부정선거를 깨야 되는 이런 한테. 상황에서는
예, 또 어떤 다른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김문수 후보님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지지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 뭐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은 저는 황교안 후보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하면 좋겠다. 제가 그 이 선거가 시작되면서 그 빡빡머리 두 사람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황교안 빡빡머리, 하나는 김문수 빡빡머리. 그 이전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삭발을 하셨던 두 사람의 그 광화문에서의 그 아스팔트에서의 그 손잡고 있는 장면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네. 두 사람의 장점이 결합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 일단은 김문수 후보하고 저기 황교안 네. 후보하고도 단일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조기도 저희 대선 그렇죠. 앞두고, 뭐 그렇죠? 단일화가 되면 좋겠죠. 예. 지금 접촉이 좀 단일화가 있습니까? 되는 게 양측 간 접촉이 좀 있나요? 왜냐면 그런 언론 보도는 별로 못 봐가지고 지금 이준석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접촉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이준석 후보가 예. 그동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예. 뭐 LA에 와서는 저도 한번 같이 아침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 그때 이제 논란되기 네. 전에 근데 이제 그 당대표 하면서 윤통하고 너무 이게 박자가 잘 안 맞는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예.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대선 토론 보셨잖아요. 토론 때 이제 좀 두각을 네네. 나타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네네. 후보 진짜 지지율이 자기 말대로 이렇게 두 자릿수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그 지금 오늘도 완주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아쉬우니까 지금 그 언더독 네네. 입장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네.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지지율은 저는 가공됐다고 보고요. 네. 마치 그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아닐까 그런 그게. 생각이 드는데 네.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되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는 여론조사에서 특정인을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네. 예, 그 카르텔의 일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준석을 보면서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태균 사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나경원은 내리고 이준석은 올려라 이런 네, 것처럼 네. 어떤 특정 카르텔과 연결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돌리고 네. 부정선거를 네. 침묵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아마 이 여론조사 비율이 높은 거는 뭐 그런 자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언론이 만들어주는 것 같죠. 주류 언론이 언젠가부터 막 띄운다는 느낌이 저도 받았고 그게 딱 어느 날이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딱 이 후보 띄우네. 딱 몇 날 몇 시까지도 생각이 나요. 예. 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잘 보셔서 그게 언론이 띄우기도 하고 언론의 뒤에 있는 배우 세력이 띄우기도 하는데 네. 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죠. 네. 그게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이제 남아공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충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레거시 미디어는 똑같은 용어까지 써서 앰부시라는 그러니까 갑자기 섭외돼가지고 공격했다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때도 앰부시라는 표현을 똑같이 그러니까 용어까지 똑같고 문장이 똑같아요. 한 몇십 개 방송국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카르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딥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또 그 일부에서 지금 한국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예수의 영향력이 크다 한국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배우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도 좀 들어봤을 텐데. 그 예수의 이론들이 뭐 한국의 실세라는 거는 이미 많이 느꼈고요. 네. 그 문재인 정권이 대표적인 그런 영향력 하에 있는 건데 그때 문재인 내각의 되게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파악한 그 예수회와 관련돼 가지고 가톨릭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장관 내각을 입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이 가톨릭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불교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기독교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뭐 개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안철수도 개종을 했습니다. 가톨릭으로. 가톨릭으로. 예, 그러니까 그 박영선이도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곳곳에 그런 징후들을 많이 받고 그 종교 집단이 사실 정치에서 좀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네. 이들이 이제 기업으로 정치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종교 집단이. 종교는 웬만하면 안 건들려고 하죠. 한국도.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큰 그림으로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좀 딥스가 그냥 딥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평소에 네. 봤던 방송들이 음모론자라고 네. 이렇게 많이 비난받던 그런 방송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아는데 그 뭐 교황 이슈도 그렇고 이번에 뭐 네. 근데 저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사실 예전에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예. 근데 저는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좀 이상해가지고 예.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안 네. 맞아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안 맞아서 저기 이제 네.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예. 형상화하는 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왔는데 근데 그 한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분들 중에 카톨릭 신자가 많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그 DJ 같은 경우도 카톨릭 신자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그 변호사님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니면 그냥 변방에서만 이런 우리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회가 한국을 너무 시스템을 카르텔처럼 이걸 장악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변방에서만 나오나요? 아니면 메인 거기 주 정치 무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끼리도 가끔씩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주 정치 무대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네. 변방에서도 거의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게 사실 그 되게 좀 아주 일부만 이 얘기를 공유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이제 대중에게 오픈한 사람이 드루킹이잖아요. 아, 그렇죠. 드루킹. 맞네. 드루킹이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 결국에 드루킹이 이제 이 사회 그 문재인 정권의 이 사람들을 딱 보다 보니까 제스위트가 있구나라는 거를 공론화 시켜버렸죠. 뭐 물론 본인이 일부러 공론화 시킨 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그게 공론화가 됐는데 이제 내밀한 부분 상당수가 이제 제스위트에 장악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쪽이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상하게 무슨 지령을 받은 마냥 아까 뭐 MBC 이런 얘기처럼 뭔가 지령을 받은 마냥 통일되게 뭔가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갑작스레 이해 안 되는 패턴을 집단적으로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제스위트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뭐 이런 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좌파 카르텔의 일부나 기업인들까지도 관련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미국 정치에 지금 딱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도 예수회가 이렇게 접수했다고 보세요? 중국이 예수회한테 접수됐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카르텔처럼 같이 움직이는 게 좀 느껴져서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멀리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원래는. 하는 걸 보면은 이 제스위트들이 일부러 공산주의나 왕정하고 좀 연관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제스위트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그 거대한 이 절대 지도자를 둔 시스템하고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핵심들을 그들의 그 집단으로 장악을 해버리면 그냥 그 사회를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하고 심지어 북한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음모론이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그 예수회나 일루미나티 쪽에서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절반만 넣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도 보면 이렇게 과거에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이렇게 절반만 놓는 그런 이상한 신호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정상적인 사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꼭 서구권만 잡은 게 아니라 이 네. 예수회인지 뭐 프리메이슨인지 일루미나티인지가 이렇게 네. 거대하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 거대한 딥스테이트 이른바 딥스테이트를 상대로 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막말로 이들이 부정선거를 푸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말에 네.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변호사님? 그, 예, 저는 뭐 부정선거 카르텔이 그쪽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부정선거 얘기 안 나오고 지금도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안 나오고 한때 나오다가 윤통 막 예.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고 네. 하니까 한때 나오다가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님하고 저랑 전날까지만 해도 거의 뭐 저희가 이제 문자 기각 주고받으면서 거의, 기가 예. 약간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 일부분이 제가 우파에 있는 누구 한 분이 저한테 3일 전인가 연락이 왔는데 이미 끝났다고. 네. 이분도 굉장히 네. 열렬한 윤통 지지자신데 이미 끝났다고 자기가 네.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 통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네.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네. 이미 저기 인용될 것 같다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거의 전폭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긴다는 사람이었어요. 스타일이. 그거 아시잖아요. 뭐 네네. 트럼프가 다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기고 네.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좀 설마 했죠. 저는 속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네. 마음도 있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사실 네. 헌법재판소도 물론 거기 8명 중에 6명이 그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이미 지금 끝난 얘기지만 저는 뭐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네.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항상 선관위 편을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 판사가 이제 그 부정선거 카르텔하고 연관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만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이와 변호사님이 제일 관련된 잘 알겠죠. 판사들이. 예. 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부정선거 그 선거 소송을 담당할 때 진행을 하면서 야, 이 정도면은 뭐 끝이네, 이겼네, 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법원의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공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근데 다큐멘터리 야, 보면 이 있을 수밖에 뒤에 없다. 예, 네. 맞아요. 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올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네. 그 특정 누군가를 올릴 때 인사검증을 하는데 네. 그들 내부에서 누군가를 추천할 때는 이제 인원자들 중에서 뭔가 이런 게 검증이 된 애들, 우리의 어떤 카르텔을 지켜줄 수 있는 자들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컴프로마이즈 되고 그러니까 약점이 잡힌 사람들. 뭐 그렇죠. 그 정영식 그 눈도 좀 수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아니 보통 그 정도 충혈이면 안 돼 하고 나오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그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 보면 이 약간 비이성적인 종교 집단들의 행동은 뭐냐면은 국민들을 안중에도 안 여기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마치 일부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뭉개는데 그런 거 뭐 개무시하면서 뭉개는데 좀 일상적인데 그 일련의 패턴들이 좀 그런 것 같고 또 헌법재판소 그 탄핵 결정 역시도 그 전까지는 폴리마켓이 탄핵 인용에 좀 많이 기울었다가 갑작스럽게 확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 기각에 있다가 인용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작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재판 선고를 안 잡은 이유는 결국에는 기각 때문에 안 잡은 걸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갑자기 선고 일자를 잡고 갑자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또 모종의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세상이 이제 무섭게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딥스테이트 진영을 보면은 사람들의 생명을 진짜 갖지 않게 벌레처럼 여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내보냈는데 그 캠트레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캠트레일이라고 하늘에 막 이렇게 비행기가 돈가스 뿌리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 다 예. 음모론이라고 하다가 이제 진짜로 사실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걸 아, 해명하면서 여기까지도. 그런데 예. 이 비행기에 타는 조종사들이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가족 멤버가 별로 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 인성적으로도 사람들한테 해쳐도 이렇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낸대요. 그렇게 뿌리게.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런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장악이 이제 당한 거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법 연구에도 지금 우리법 연구에도 그래서 예수회랑 같이 간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에도 그럼 동의하시죠? 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게 방송이 아니면은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 건데 저도 좀 오늘 알게 모르게 지금 변호사님하고 얘기하면 항상 저희들이 수위가 세게 얘기하니까. 예,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네. 조금 조정을 하려면 뭐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은 됩니다. 예. 네, 의심이 된다는 걸로 저희들이 예, 아니 의심이 이게 된다고 개인적인 그렇게 대화와 얘기하겠습니다. 공개되는 네. 대화는 좀 구분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예. 좀 이 정도 예. 수위로 예, 말씀드릴 예,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네요. 그러면 저기 예, 저도 그래서 그 카르텔이 있다고 네,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그런 라이노들인 것 같아요. 우파들 중에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위장 우파일 수도 있다. 아니면 최소한 라이노, 미국과 같은 개념의 라이노 이렇게 진정한 아웃사이더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득권 예. 카르텔 그 시스템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을 사실 푸시하는 사람들이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미 그냥 왕따 되고 정치권에서는 민심에서는 퇴출이 됐는데 네. 특히나 뭐 이준석은 뭐 성산남 무고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명태군 여론 조작과 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완전 현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애가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애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계속 푸시를 한단 말이죠. 푸시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제가 제 방송에서는 일부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은 사실 원래 차기 대권을 지게끔 설계된 자라고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이렇게 막 띄우는 거 근데 보면서 예.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이미 대통령이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네. 그 설계를 한 자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몰랐어요. 우리나라 헌법상 피선거권 나이가 40세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40세가 안 된 애를 올리려고 하니까 피선거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의 정체가 좀 많이 드러났고 그래가지고 국민적 지지가 확 떨어지고 네. 그래가지고 걔가 부산됐다가 이번에 다시 좀 재기를 하는 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젊은 친구들을 대통령이나 수상으로 올리는 게 또 되게 좋은 정치 흐름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어떤 거대한 글로벌 세력들이 자기 세력을 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 과정에서 뭐 30대나 20대들을 올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준석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얘가 그때 그 당대표로 선출될 때 말이 안 됐거든요, 그게. 네. 영선에 선거운동도 별로 안 한 애가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명태균 사건 등으로 드러났지만 그 조작이 그때 제가 이 조작한 이 뒤에 있는 설계자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이 피선거권 40세 이걸 모르고 작업을 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못 만들고 대권을 못 지게 만들었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카르텔처럼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이렇게 버틸 것 같아요, 이준석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저기 단일화는 할 것 같습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뭐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무슨 그러니까 총리 이준석 총리, 예, 천하람 법무부 장관 뭐 얘기까지 나왔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일단은 그러니까요. 예. 뭐 일단은 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실 지금 후보 개인으로서는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그런 카르텔이 덮여져 있습니다. 지금 참모진이 좀 그런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 측근들이. 이준석과 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 김문수 후보는 사실 허수아비 작전을 썼거든요. 왜냐면 되게 소신 있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면 쟤 우리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경선 때부터 날려버릴 건데 네. 좀 말 잘 듣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쟤는 단일화 하면 바로 말 들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올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 어차피 경선 자체가 조작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올리고 나서 이제 단일화가 한덕수 단일화를 무산됐잖아요. 한덕수 단일화가 무산되고 김문수 후보가 나름 이제 독자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네. 됐지만은 또 그 당내 그런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마 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 저는 뭐 이준석 단일화 이후에 뭐 황교안 단일화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 아니면 황교안 후보를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강성 진보에 있다가 우파로 가면은 더 단단한 우파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제가 국힘 쪽 분한테 연락이 받았는데 네. 네. 연락을 어떻게 왔냐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선 과정 다 나왔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가 될 거라고. 그게 네. 이미 셋업이 됐다는 식으로 네. 얘기한 거예요. 이미 끝났고 네. 이미 서로 간에 셋업이 합의까지 됐었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네. 없었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한덕수 측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 측 한국의 라이노죠. 한국의 라이노 쪽에서 네. 착각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전혀 그런 거에. 근데 제가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 들은 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근데 한덕수 쪽이나 이런 기득권 쪽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쪽으로 이렇게 김문수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게 진짜 이게 그렇게 부패하다. 세팅이 됐습니다. 예. 근데 네.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패하다는 네. 게 느껴졌고 그런 마인드세트 자체가 얼마나 부패한지 국힘당 자체도 굉장히 부패했던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 미국 친구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 관심을 갖는 미국 친구들이 야 한국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선 승자고 뭐고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로 야 너네 나라 보통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도 난리는데요. 뭐. 그렇죠. 대통령도 난리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사실 그래요. 모든 저희들이 다 원하는 게 부정선거 척결인데 지금 이제 공식적인 내러티브는 부정선거가 마치 없다는 듯이 다시 덮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탄핵 인용이 되면서. 그리고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한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계몽령이라고. 근데 그 내러티브가 지금 덮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다들 목소리가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에서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저기 당에서 나가야 된다고.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입만 열면 안티 윤통 그런 메시지를 계속 담고 있고 그거 안티 윤통에 당신이 합세하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을 지지할 수 없어.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내러티브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주변에서 아는 보수 지지자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9명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통을 지지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내러티브가 그냥 이렇게 덮인 듯이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내러티브는 안 덮이겠죠. 다른 식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되겠죠. 근데 이제 또 김문수 후보의 입을 막기 위한 또 특유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약점이 별로 없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약점은 별로 개인적인 없는 것 같아요. 약점은 없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좀 많이 맞으셨어요. 백신. 근데 그 코로나 백신 주사는 좀 많이 맞으셨어요. 근데 백신 주사는 많이 맞았어도 그때 어떤 시위였나요? 그냥 가가지고 그 벌금형 150만 원인가 받았잖아요. 교회 그거는 예배고요. 교회 집합 금지인데 예배를 했다라고 그 벌금 받으신 거고. 그거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냥 한국 분위기에서 그러기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김문수 후보가 약점 별로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좀 많이 맞으셨다. 이 정도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거는 더 네, 얘기하면 큰일 알겠습니다. 나니까. 예, 3차, 4차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기 저희들도 사실 미국에서 그 보수 예, 믿는 그 척도가 뭐냐 그러면은 너 백신 맞았냐 안 맞냐 예. 몇 번이나 맞았냐 그걸로 보수 강성 보수냐 찐보냐 아니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솔직히. 그래서 심지어 여기 미국에서는 예. 헌팅턴 비치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어떤 식당이 있냐면 거기가 이제 보수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인데도 예. 거기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손님으로 안 받겠다고. 그 정도. 어, 예, 백신 미접종자만 와서 밥 먹으라고. 예, 아주 어, 그랬더니 거기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네.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만나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수 그래요.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방송 끝나고 저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님께 또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저기 그러면 예, 예. 황 후보께서는 백신 안 맞으셨어요? 황 후보는 두 번, 맞으셨는데, 두 번인가 맞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안 맞으셨죠.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변호사님은 알려드렸는데,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또, 김문수 후보도 알려는 드렸는데, 나는 좋던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절로 존경심이 드는 게 한국에 있는데 백신 안 맞았다는 분들 보면은 전 절로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간 미국에 안 갔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안 갔다고. 예, 안 왔다고. 예,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이제 절로 존경심이 예. 생겨요. 예. 예, 저는 안 맞았습니다. 저도 안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예, 저는 정말 그게 처음부터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드러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라든지 부작용 그러니까요. 이슈도 이제 네. 대놓고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규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예. 그래요? 네, 별로 규제 이제 안 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뭐 백신 안 맞는다 그런 얘기 막 다 해요. 예. 이제 자유롭게 해요. 이제. 그래요? 예, 제재 없어진 지 꽤 됐어요. 예, 미국에서는. 예. 그러면은 좀 더 얘기해도. 얘기해도 될 아니,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규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채널을 날려버리니까. 그 채널을 옛날 날려버리니까 예전에는 좀 채널 어이가 막 없더라. 날렸죠. 한창 그때는 맞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카르텔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차게 나갔는데 뭐 백신 맞으면 도넛 주고 맥주 한 잔 공짜로 주고 뭐 선물 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난리 쳐도 안 맞을 거다. 이젠 풀어주자. 제가 볼 땐 카르텔이 아마.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갔으니까. 트럼프가 이거 규제 다 풀었고 군대에서 심지어 그 변호사님 군대에서 지난 몇 년간 바이든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뭐죠? 퇴출했잖아요. 불명예제대 시켰어요. 강제 제대 시켰는데 그분들 다 돌아왔어요. 그분들 그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다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까지 다 챙겨주고 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서 이렇게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미국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사실 어저께 그 남아공 그 부분도 제가 보면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면담하면 세차게 하겠지. 야, 너. 아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앞에서 부정선거 자료를 내면서 이거 뭐냐, 이런 영상 같이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대북 송금 제재 막 이런 거 딱 얘기를 해버리면, 이 대한민국 상황 자체가 되게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마두로랑 차베스가 미국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가죠. 예. 그런 것처럼 한국이 그런 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어제 그 장면 보고 속 시원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백악관 미팅을 할 거래요. 주로 자기랑 안 맞는 사람들 들어와. 뭐 이재명한테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야 이건 그리고 너 상대 당 그 탄핵을 30번 시키고 뭐 교도소 집어넣고 야 이런 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트럼프는 앞에서 대놓고. 네. 대놓고 할 거예요. 너 중국한테 왜 세시했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좀 되게 난감할 것 같고, 이게 밑에 만약에 예를 들면 그 FBI나 이런 쪽에 야 이거 대북 송금 제재 위반 아니야 이러면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트럼프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내가 대통령 된 지 오래됐는데 한국에 있는 언론들은 어떻게 나를 맨날 그렇게 까냐. 내가 듣기로는
한국의 보수 언론은 네. 너가 당신들이 탄압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MBC, JTBC, 저기 조중동 다 보여줘서 어떻게 하나도 팍스뉴스는 인용한 안 해? 이럴 수 있죠.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네. 이미 네, 충분히 보고가 됐대요. 가능하고. 예, 네. 한국 언론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대요.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네. 그래서 아마 벼르고 있지 않을까. 트럼프 성격에 또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잖아요. 또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그럼요. 예. 외국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챙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또 한국을 민간인 신분 때 몇 차례 방문했잖아요. 많이 갔죠. 많이 예, 갔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사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좀 지금 아직 미국 대사도 임명을 안 하고 맞아요.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이제 많은 보고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아쉽기는 한데 트럼프도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런 건지 미국 국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좀 심해가지고 외교 이슈에서는 그 러우 전쟁하고 야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 박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그때 시팩 행사 때 트럼프 연설 안 보고 돌아가시. 저는 트럼프 연설 그때 보고 갔거든요. 변호사님 못 보고 저기 아들 졸업식인가 그것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 한국 갔잖아요. 트럼프 연설 안 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트럼프보다 우리 아들을 더 챙겼죠. 그래 그게 보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게 보고가 들어갔대요 트럼프한테.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한국 선거 관련 부정 선거는 안 해, 터치 안 해.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예, 그걸 말이 안 되지. 귀에 들어갔다 그런다. 그 먼저 섭한 거를 먼저 섭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진영에서. 아니 저는 사실 엄청 고민했죠 그때.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들 졸업식은 평생에 한 번인데 트럼프 연설은 뭐 언제든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저도 그날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날 저도 트럼프 연설을 들을까 말까 했어요. 비행기 떠나는 시간이 연설 끝나고 1시간 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들을까 근데 끝까지 그냥 듣고 비행기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간신히 도착해가지고 헬레벌떡에 돌아왔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오래 하시잖아요. 오래 하죠. 그날도 유독 오래 했어요. 1시간 반 뭐 좀 좀 필 받을 때는 또 유난히 길게 하잖아요. 트럼프가. 저는 좀 상당히 감동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의 그 어떤 거대한 카르텔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게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좀 한국에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내일 트럼프 최측근하고 내일 인터뷰를 해요. 네네. 저기 에어포스 원도 자주 같이 타시는 분하고 내일 인터뷰를 하는데 끝나고 방송 끝나고 누군지 알려드릴 텐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들을 다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많은 게 측근들은 다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다 걱정하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변호사님도 알다시피 최측근들 중에서 많이 알고 고든창이라든지 다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백악관 그 집무실까지 들어가느냐잖아요. 결국에. 이게 이제 집무실까지 가는 분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좀 한국 정부에서는 좀 섭섭한 그 우파 진영에서는 섭섭해하는 것도 좀 있고 사실 트럼프가 좀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사실 조셉 윤 같은 경우에도 그 대리대사잖아요. 조셉 윤 대리대사가 얼마 전에 이재명 만났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네, 그러니까요. 걔는 저쪽 계열이잖아요, 또. 근데 사실은 트럼프도 오케이를 했대요. 그래요? 그게 바이든이 트럼프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그 대리대사로 보낸 게 원래 공석이었잖아요. 조셉 윤을 보낸 거래요. 왜냐하면은 조셉 윤을 왜 보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하고 지금 주한 미 대사 유력 후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트럼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건데 약간 그 이재명 만나면서 조금 이제 좀 트럼프도 약간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까지 이제 결정 근데 윤통 탄핵 정국 때문에 갑자기 급한 거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의견도 반영이 된 거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조금 놀랐어요. 저는 완전히 바이든 사람이긴 하죠.
바이든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내일 일단은 그러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제가 이제 인터뷰할 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분이 비판하면은 잘려요. 얼마 전에 그 국무부 저기 있잖아요. 네. 뭐라 그러죠? 저기 시그널 게이트 있지 않았습니까? 시그널에서 예. 미국 시그널 예. 게이트에서 이렇게 서로 문자 주고받다가 예. 마이크 월스 예. 전 국가안보부 장관이 저기 좌파 급진 좌파 안티 트럼프 언론인 집어넣었잖아요. 실수로 본인은 실수로 얘기했지만 예. 그 사람도 잘라내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중국계 미국인 2명도 잘라내게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네네네. 이 정도 얘기하면 너무 많이 밝혀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근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릴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끝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그게 혹시 변호사님은 이렇게 통해 어떻게든 이렇게 얘기 들은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스티브 배넌은 근데 약간 야인이 네.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트럼프 최측근이라고 보기 예. 힘든데 고든 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난번에 시팩 행사 때. 그랬더니 이제 네네. 귀로 잘 안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고든 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트럼프를 직접 접촉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 백악관 안에는 없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과거에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내정 간섭 조금 했어요. 트럼프가 우파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근데 과거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 인정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약간 좀 인정해 주는 듯이 굽혔거든요. 그때 내정 간섭 그러면 그때 악몽 때문에 그때 이후로 외국 간섭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기조로 갔대요. 트럼프가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좌파 진영에서 사람이 죽는다. 예를 들면은 뭐 우파 진영을 자꾸 해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매주 5천 명씩 죽고 있대요. 5천 명.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세계 리더로서 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스라엘 대사 죽었잖아요. 저기 어제 그 외교관 2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안 나설 수가 없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겉으로는 그렇게 사람이 죽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직 내가 나설 때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서도 그러면은 미국이 마치 한국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런 앵글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예를 들어서 윤통을 도와준다고 헌지한테 입김을 가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탄핵을 이미 당한 상황이어가지고 윤통이.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트럼프 쪽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를 접근한다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변호사님 볼 때는 접근한다면은 트통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모르스탄이 지금 한국에 왔잖아요. 단연명 대사. 또 높은데 원래는 국제선거감시단을 트럼프 대통령 임명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임명장. 근데 그거를 조금 안 해주셔가지고 좀 아쉬웠고, 우리 국내 정치인들이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걸 명시적으로 하느냐 비공식적으로 하느냐 좀 차이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훨씬 좋고 뭐 비공식적으로 살펴본다는 것도 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지만 내정 간섭하기 싫어하는 거래.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비공식적으로는 또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우리 국내 정치 아쉬운 거는 이제 야당 이재명이는 뭐 김현종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또 지금 비례대표 의원 한 명 있잖아요.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 국힘당이나 뭐 정부 쪽에서는 이 제대로 된 한국 상황을 알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오피셜한 채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알리고 있지만 이 공식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접근 노력도 좀 부족하고 없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상황을 좀 인지를 하면 좋겠는데 한국은 좀 후순위인 것 같다.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뭐 한국 자체가 대대행 체제라서 대대행 그렇죠. 좀 아쉽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고 사실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 트럼프 관련해서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 당선인 신분 때는 도와줄 수 없었고 1월 20일 이후부터가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별로 이제 움직임이 네. 생각보다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예. 이미 저기 탄핵 지켜보자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탄핵 이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네네네. 부결이나 근데 부결됐어도 그가 기각 각하됐어도 윤통의 상황은 솔직히 어려웠던 거 맞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께서 당선돼서 들어가도 상황이 어려운 거는 여전한 거죠. 국회가 저쪽이 그 야당 쪽이 너무나 그럼요. 그 압도적으로 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실제로 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채널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뭐 지금 정용윤 회장 이제 트럼프 주니어 측하고 이렇게 하면서 채널을 좀 한 거 말고는 네. 그 트럼프 라인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 기자님도 트럼프 라인인데. 제가 그래서 내일 그렇지만 저기 그 얘기들을 좀 네. 다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안 그래도 그분하고 저는 이제 저기 작년에도 만났고 계속 얘기 주고받고 네. 했어요. 그래서 저기 한국에도 관심이 있어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고 네. 좀 이런 얘기들을 다 그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올렸어요. 제가 오늘 사실 원영석의 진실정치 통해서 이렇게 글을 저기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거 보시면은 그거 올린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지금 저기 오늘 나온 브레이킹 뉴스로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교육부를 다 철폐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행정명령 통해서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그랬잖아요. 연방교육부를. 왜냐하면 너무 좌파 사상, 막 트랜스젠더 이런 사상들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걸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없애지 말자고. 그다음에 여기서 잘려나간 직원 1,300여 명이 있었거든요. 공무원. 그 완전 동당비되는. 그거에 제동을 건 소송을 걸고 나간 사람이 한인이에요. 한인 코리안이에요. 판사. 그래서 지금 코리안 앵글이 또 생긴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변호사님. 트럼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한인이 많아요. 예, 변호사님께 그거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그 탄핵됐을 그 특검 조사 처음 받은 것도 그 특검 팀의 실세가 한인이었어요. 지니 리라고. 그리고 트럼프 러시아 조작 스캔들에 있어서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있어서 중점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역시 코리안이에요. 오진석 씨, 브루스. 그러니까 이거 계속 곳곳마다 지금 이번에도 한인 판사가 또 저기 제동 걸었거든요. 교육부 없애는 거.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되게 웃기는 거 어떻게 코리안들이 중점적인 것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좀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 우파적인 그런 대표적인 한인들도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나와야죠. 네, 내일 저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할게요. 변호사님의 그런 얘기들도 지금 고스란히 제가 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한테. 그래서 예, 아무튼 변호사님 항상 이렇게 뉴스 통해서 많이 봤어요. 막 저기 아닙니다. 그때 뭐죠? 탄핵 인용되고 나서 그 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 선관위 사무실 가셨죠. 그래가지고 저기 막 앞장서셔가지고 이런 게 선관위가 완전한 쓰레기 기관인 걸 입증을 했죠. 예, 그래서 정말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선관위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것도 여전히 불가능한 겁니까? 의회가 저쪽으로 야당이 장악. 아니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교안 후보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거 탄핵시킬 거 아니에요, 또 민주당이 또. 뭐 탄핵이야 또 시키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뭐 좌파가 위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겠죠. 네, 그렇죠. 뭐 다양한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무튼 변호사님 항상 감사하고요. 열심히 그렇게 띄워주시는 데 있어서 앞장서가지고 그 지금 보니까 뭐 여러모로 뭐 한국이 언론 쪽에도 많이 이렇게 탄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제 한국이 굉장히 걱정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그리고 too big to fail 한번 유통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더 걱정돼요. 더더욱. 그럼요. 걔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정선거 세력들도 계속 진화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돈과 조직 뭐 이런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막아야죠. 네.
그래요. 변호사님 저희들끼리는 이제 좀 사석에서 얘기할 거 이거 방송 마치고 조금 더 예, 예. 얘기하고요. 예, 저희들 자주 이렇게 방송해요. 변호사님 항상 이렇게 저희 네네, 시청자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예,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예, 종종 같이 봬요. 네, 네네. 예, 그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빠이빠이.